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수행했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전하고 몇 가지 비교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트레인 이미지즈랑 이제 트레인 레이블즈가 있는데 요거를 전혀 아무런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넘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적재한 부분을 보시면 트레인 이미지즈가 6만 바이 28 바이 28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784로 바꿔주는 그런 전처리 과정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트레인 이미지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 이미지즈의 이제 최소값은 0.0이고 트레인 이미지즈의 최대값은 1.0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그죠? 음, 1.0이 아니고 255 이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0부터 255 범위를 이제 이 그대로 집어넣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0부터 이제 1 범위로 만들어주는 이제 스케일링 과정을 수행했고 그거를 위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전처리 함수를 통과시켜서 이 트레인 이미지즈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X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라고 하면 그게 불필요해서 아닙니다. 불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작업인데 여기서 이제 요 플래튼을 수집하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그 형상 조정이 1차원으로 된 거고 이 리스케일링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플래튼을 한번 이렇게 그 주석 처리를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머리를 보시면 이게 그 서머리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이 리스케일링이 이제 플래튼이 없어지고 이제 바로 덴스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덴스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28 바이 28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 덴스 자체가 어 이게 벡터가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벡터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지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그 덴스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28짜리가 10개씩의 출력을 이제 발생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출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훈련 이제 수행하려고 한다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안 됩니다. 왜 이제 안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이 형태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그 나오잖아요. 그죠? 타겟하고 이제 그 형태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래튼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리스케일링을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점도 이제 요거를 잡아 그 우리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리스케일링을 이제 안 하면 이 리스케일링을 안 하면 도라는 갑니다. 도라는 가는데 아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성능으로 이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로스가 막 그 폭발합니다.
뭐 로스 막 1000, 뭐 만 이렇게 이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별로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도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과를 이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재현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 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이 들어가면 아까 이제 플러스 10% 포인트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전처리가 들어가야 어떤 거는 그냥 아예 그 훈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되기는 되는데 그 성능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보시면 이게 84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못하진 않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신경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은 반드시 그 비선형 변환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이 댄스 자체는 현재 비선형 변환을 이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출력을 발생하고 이제 소프트맥스로 처리한 거는 그냥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처리했을 뿐이지 이게 비선형 변환을 이제 수행한 건 아닙니다. 그거 왜 했어? 왜냐하면 이 신경망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은닉층의 도입은 이 비선형성이 있는 부분을 비선형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선형에 대한 해법을 도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비선형의 해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선형적인 경우에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베이스라인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손글씨 숫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이제 했었냐면 이 손글씨 숫자 데이터를 2일차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 이 2일차에는 신경망에 대해서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처리 이렇게 이제 함수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퍼셉트론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만드신 게 뭐냐면 지금 만드신 게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제 수행했을 때 이게 94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선형 모형으로 94 정도를 그 94나 93 정도를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신경망을 도입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능이 나와야 유의미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임의의 신경망을 그 시도하시기 전에 이게 선형 모형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가가 베이스라인입니다. 즉, 우리가 은닉층을 추가해서 이 성능을 추구할 텐데, 만약에 이거보다 못하거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면 은닉층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의미한 거죠. 괜히 연산 시간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그 무조건 바로 은닉층을 추가할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해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은닉층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모형을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도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습률이 좀 작다든지 아니면 에폭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서 뭘 처음 움직여 보시면 좋냐면 일단 학습률을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같은 횟수 이내에서 성큼성큼 가서 더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이 되게 쉬우니까
1.0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실험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코드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학습률을 늘렸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기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학습률의 증가가 항상 좋은 성능에 기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0.1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 점이고, 그러면은 혹시 횟수가 모자랐나? 그래서 이제 10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봤자 10초도 안 걸리겠죠. 한 5초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5번을 수행했을 때 84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혹시 얘가 기회가 모자라서 그 경사하강을 하다 말아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기회를 더 주니까는 85까지 이제 찔끔 올라갔어요. 근데 2배 정도 더 많은 기회를 준 거에 비해서는 이 상승이 굉장히 이제 더딘 그런 측면이 이제 보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에폭을 통해서 이제 억지로 해결하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상당히 선형성이 강한 편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80점대 그 중후반이 나오는 정도면은 사실 이것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그 엠리스트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엠리스트는 선형 모형에서 93 정도 나왔는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 85가 나왔으니까 얘가 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엠리스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높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선형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의의 은니층을 이제 도입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야, 뭘 고민해? 어제 엠리스트 99% 해결한 그거 있잖아. 그거 그냥 도입해. 그래서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은닉층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이제 모델 add에서 레이어즈에서 이제 댄스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 이때까지 이제 50 이렇게 이제 했고,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해왔죠. 그리고 이제 모델 add 레이어즈 댄스 백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추가를 이제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명칭을 음, 완전 연결 1번, 완전 연결 2번, 이런 식으로 명칭을 주겠습니다. 이 명칭을 주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은, 이 명칭은 안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가독성을 위해서 주고자 하신다면 이 명칭이 고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주구장창 만들었던 그 이제 신경망의 구성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50이랑 100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뭐 좋은 값인가? 제일 좋은 값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잘 구성되는지 서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리. 이렇게 보면은 풀리 커넥티드가 2번 들어가서 프리딕션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드디어 신경망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선형 모형이 아닙니다.
은닉층이 이제 한 개 이상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45,360개의 매개 변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엠리스트를 99%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가 형태는 동일한데 다른 의미의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성능을 보일 것인가? 이런 점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이제 많이 소요가 되진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애큐러시가 84%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베이스라인으로 잡았던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이 계층을 두 개나 더 추가하고 연산 시간을 더 늘리고 비선형 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폭을 두 배나 시간을 더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혀 더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닝 레이트가 문제인가 해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증가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를 1로 증가시켰을 때 88로 증가하면서 아까 선형 모형에 비해서 조금의 이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4%포인트 정도 이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이익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앱리스트는 이런 구성에서 99%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4일차 노트북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이제 10번에서 이미 97에 가깝게 달성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같은 형태의 데이터인데 얘는 그거에서 마이너스 10% 포인트 정도 낮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경망의 구성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와의 궁합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동일한 데이터라고 할지더라도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와 패션 엠리스트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민은 이 은닉층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사실상 해법이 있다. 즉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법의 범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해법의 잠재적 범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인 최적의 값을 설정하는 것, 요 과정은 신경망이 이제 학습을 통해서 수행하는데 이 잠재적 범위 자체를 우리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해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이제 시도의 이제 방향성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최적화 기법 교재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한번 소거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189페이지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현재 실험에서 요 교재에 대응하는 부분의 해법을 살펴보고 그거를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소거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매개 변수 이제 갱신 최적화와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면 최적화가 이제 뭔지는 아시죠? 경사 하강을 수행하는 게 최적화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 학습률을 설정하는 노력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하시는 것처럼 뭐 이 값도 해보고 저 값도 해보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사적인 어떤 수치 해석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 신경망에 손실을 이제 구할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상을 먼저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신경망의 가중치는 여러 층에 걸쳐 있고 각 층의 매개 변수가 또한 다차원 텐서입니다. 이에 대한 경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동시에 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다음 같은 이런 경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 임의의 L층의 첫 번째 퍼셉트론의 첫 번째 가중치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편미분을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편미분을 구한 것을 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 논의한 오차 역전파에서 이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 순전파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수치 미분의 문제다. 그런 점을 이제 상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각 계층의 학습 매개 변수 각각에 대해 편미분을 수행해 손실에 대한 계층별 학습 매개 변수 경사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경사는 각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손실의 변화량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를 변경했을 때 손실이 이전보다 높아지면 경사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학습이 잘 수행되려면 이전보다 낮은 손실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학습 매개 변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사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경사 하강을 수행해 손실의 함수에 대한 최적의 매개 변수 조합을 찾는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많은 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합성 함수를 경사 하강을 통해 최적화하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 적어도 출발 지점보다는 낮은 곳에 도달하겠지만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한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없어지는 지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극대값은 곡소적인 최대값입니다. 특정한 범위에서 최대값입니다.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경사 하강으로는 더 이상의 갱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경사가 0이기 때문입니다. 최적화 목표는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 즉
전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극소값이나 극대값이 없는 경우라면 최적화가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형을 시각화하거나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신경망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는 수천, 수만 혹은 수백만 이상의 차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차원의 지형에 대해서는 어떤 가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역 최소점을 찾더라도 그것이 0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주변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지점이 해발 0m가 아닐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손실함수의 지형 자체가 잠재적으로 전역 최소점이 0이거나 0에 매우 가까운 형태가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손실함수의 지형은 데이터와 모델 구성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화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지형을 구성해 주려면 신경망의 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 경사하강 하는데 예전에는 이 경사하강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례로서 먼저 이제 상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경사학은 언제나 완벽한 해법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신경망의 매개 변수는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은 뭐 수백만 차원, 뭐 수만 차원, 수백만 차원이 금방입니다. 근데 그런 각각의 이제 수만 차원, 수백만 차원, 뭐 수억 차원, 수조 차원에 대해서 경사하강을 수행했을 때 저렇게 매끄럽게 내려가리라는 보장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최적화를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계곡에 갇힐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미니 배치를 이제 뽑아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이제 값들을 이제 뽑다 보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 배치를 뽑는 것은 연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경사 하강을 통한 최적화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치, 즉 전체 표본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는 대신 일부만을 선택하는 미니 배치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면 손실함수의 근사 지형에 대해 최적화가 수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지형에 대해 경사 하강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사가 없는 극점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니 배치가 전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면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은 확률적인 것이라 확률적 경사 하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이라는 영어 단어 스토캐스틱이 경사 하강을 의미하는 그레디언트 앞에 서술되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줄여서 SGD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의 공식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그러한 공식이 대상으로 하는 손실함수의 지형입니다. 미니 배치에 대해 구성된 손실함수의 지형이 전체 배치에 대한 근사값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은 미니 배치가 매번 달라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미니 배치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극점이 있다면 다음 미니 배치에서 다른 형식으로 지형이 구성되었을 때 극복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좀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소개드린 내용들 교재에서 서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망 학습 목적은 손실함수의 값을 가능한 낮게 낮추는 매개 변수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을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의 공간은 매우 넓고 복잡해서 최적의 솔루션은 이제 쉽게 못 찾고 수식을 풀어서 순식간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잘 안 됩니다. 좀 약간만 규모가 커져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초파리도 채 안 되는데 뭐 45,000 차원 이렇게 되니까 변수가 45,000개인게요. 5,000개인 거고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 최적의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론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작을 때는 실제로 방정식을 풉니다. 뭐 수개나 이제 수십 개 정도 되면은 그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경망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경사각을 하는데 여기서 확률적이라는 것이 왜 붙는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이 190페이지에서 확률적 경사하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아시는 경사에 미니 배치를 활용해서 수행하면 경사를 어느 정도 이제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투표 결과가 아닌 출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경사하강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SGD를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제 선정할 때 배치 크기를 S보다 작은 값을 설정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확률적 경사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건 없고 이제 배치 크기를 적절하게 이제 설정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배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2배 정도 216을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더 잘 되는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산의 비용은 거의 더 지불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에큐러시가 더 좋아진다든지 이제 이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배치 크기를 이제 10으로 줄여서 이제 살펴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선이 전선 연결이 좀 그 불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 10으로 줄였을 때는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에폭이 6,000번씩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는 그 에폭을 훨씬 더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봐야지 이제 제대로 된 비교고 그랬을 때 그 에폭 한 번이 예전에 10번하고 100개로 했을 때 10번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에큐러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배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128로 이제 수행했을 때 이 128이라는 수치는 이게 그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그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이제 적당한 값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1ms가 이제 소요가 됐고 88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256으로 이제 증가시켰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256으로 증가시켰을 때 에큐러시가 한 1% 정도 그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실 수 있어요. 배치 크기를 늘리면 이제 대표성이 더 증가하니까는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지표를 더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 지금 보시는 것은
경험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메모리에서 그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설정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데이터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과적합이 이제 발생하는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검증 데이터를 전체 이제 20%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 128하고 256하고를 좀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기 쉽게 좀 100으로 그 나눠 떨어지기 좋은 숫자로 제가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안 준다. 안 준 상황에서 그 100자리로 이제 수행했을 때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안 하면 배치 크기를 100으로 했을 때 각 F폭은 600조각이 됩니다. 이 산술은 어제 이제 같이 해보셨으니까는 이제 간단한데요. 6만을 100으로 나눠서 600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88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기대가 이제 현실적인 기대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재 도입하는 이제 검증 데이터를 20%로 이제 하면 관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요 수치가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 데이터를 20% 잡으면 480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전체 6만 개에서 80%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학습에. 그러면 이게 4만 8천여 개, 4만 8천 개가 됩니다. 따라서 4만 8천에 대해서 배치 크기 100을 잡으면 480개가 F폭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했냐? 라고 하면 이 성능하고 이 성능이 지금 처음에 보시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으면 요 훈련 데이터는 연습 문제인데요. 이 검증 데이터는 모의고사 같은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수능 문제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모의고사로 성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연습 문제는 이미 정답을 경험한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답을 달달 외워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를 따로 남겨두고 이 연습 문제에 대한 그 성과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10번을 수행했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accuracy가 지금 87인데 밸리데이션이 87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비슷하면 연습 문제를 87% 점수를 맞았으면 모의고사도 87% 맞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0으로 하면 accuracy 이제 88이고 밸리데이션 이제 87입니다. 살짝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배치 크기를 그러면 이제 200으로 잡아 가지고 200으로 잡으면
이게 같은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F폭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200으로 잡았을 때 이 같은 수준의 경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치 크기를 200으로 늘리고 싶다면 이제 동일한 비교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F폭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200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그 각각의 이제 이 조각들 자체의 횟수가 두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 경사하강의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 횟수를 맞춰주고서 비교를 해야지 제대로 된 비교이기 때문에 아까 에폭 10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이제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20번을 해도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데 보시면 실제로 그 같은 횟수에 대해서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얘는 89까지 갔는데 얘는 88 정도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배치 크기를 좀 더 잡아줬을 때 한 1% 포인트 정도 더 잘 수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산의 비용은 더 많이 더 엄청나게 많이 지불하진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치 크기를 크게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바로 SGD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SGD의 공식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 SGD가 잘 되냐 못 되느냐는 이 적절한 배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 교재에서는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를 구현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전개되다 보니까는 이 SGD의 성능이 결국은 배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재 같은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런 점을 이제 납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배치 크기가 가급적이면 크면 좋지만 언제까지냐면은 그 효용이 닿을 때까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계산하기 쉽게 그 배치 크기를 300으로 간다 하면은 F폭을 30번을 이제 더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경사강의 횟수가 그 또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300개로 그 증가시켜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2ms에서 또 1.5배 정도 더 걸리는 이제 3ms가 이제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실험을 보시면 이 애큐러시에 대해서 이익이 더 많은가가 의문스럽죠. 따라서 이 우리가 배치 크기를 100에서 200 그리고 이제 300으로 증가시켰을 때 200까지는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0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연산의 비용은 더 지불했지만 성능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0 정도가 현재로서는 대표성이 있고 그 경사 하강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출구 조사의 표본수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진작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이거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폭 20번을 이제 에폭 20번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는데 일단은 배치 크기를 그 100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20번을 가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배치 크기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대표성 있는 거 정해졌으니까 10번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성능을 근거로 해서 더 이제 올릴 수 있는가 여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10번에서는 86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F폭을 이제 20번 이렇게 좀 주면 이제 88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88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89 에서 이제 멈췄는데 여기서 이제 한 과적합이 좀 발생을 한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적 경사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러닝 레이트로도 잡아봤고 배치 크기도 우리가 이제 해봤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검증 데이터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뭐 해야 돼? 그러면 이 옵션은 지금 소진을 시켰습니다. SGD로 다 해봤다. 그죠? 근데 이 SGD와 이제 관련해서 그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사 하강은 각 지점의 경사를 기반으로 갱신합니다. 경사가 0인 지점은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에서는 경사 하강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극점은 국소적 지역에서 최대 최소값인 극대점과 극소점, 그리고 안장점이 있습니다. 함수의 가능한 전체 범위, 즉 전역에서 가장 값이 낮은 지점은 극소점과 구별해 전역 최소점이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은 전역 최소점을 찾는다는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충분히 낮은 극소점에 안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딥러닝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사 하강은 19세기에 발명된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3차원 형상의 함수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왼쪽의 함수는 특정 축에서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경사가 분명한데 다른 축에서는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역 최저점이 0.0이란 점은 분명하지만 경사 하강을 통해서는 그러한 전역 최저점을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른쪽과 같은 함수는 안장과 같이 생겼는데 안장점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경사 하강이 갱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x1축으로는 극소점인데 x2축으로는 극대점인 극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사가 어느 한쪽으로는 내려가는 경사인데 다른 축에서는 올라가는 경사가 발생합니다. 이런 극점에서는 갱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 경사 하강이 그 성공하기 어려운 사례를 시각적으로 준비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이쪽에서 출발했으면 이런 식으로는 잘 내려가겠죠. 위 이렇게 잘 내려가겠죠. 스노우보드 타는 것처럼요. 근데 실제로는 얘의 최소점은 0,0인데 이쪽 방향의 경사가 잘 없으니까 얘가 내려오면은 한 요 정도에서 내려오고 요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F폭을 다 소진했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뭐 가기는 가는데 이제 찔끔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갱신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의 사례를 보시면 요 안장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경사가 이제 양방향으로 다 빵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착 앉아버리는 거예요. 야, 거기 앉으면 어떡해? 이렇게 내려오라니까? 왜 여기 좋은데? 나 여기 그냥 앉아 있을래. 거기 왜 앉아 있어? 왜냐면 여기 경사가 0이니까는 나는 갱신이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경사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 기법적인 고민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런 점들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 적용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